지금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서 이 한 줄 잘못 적으면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32년간 가정자산 흐름을 분석해온 재무상담가 한지훈입니다. 수천 명의 가족 자산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천만 원, 때로는 그 이상의 세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열심히 모으신 돈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돈을 줘도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알고 움직이면 같은 돈이라도 자녀에게 훨씬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게 같은 돈을 줬는데 누군가는 세금이 0원이고 누군가는 수천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녀에게 돈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돈 안전하게 보내고 계신 게 맞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도와준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억울하죠. 내 자녀에게 내 돈을 준 건데 왜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돈이 이동했다면 그게 바로 증여입니다. 아무리 부모 마음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의 형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62세이신 분인데요.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셔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신 분입니다. 공장 일을 35년 가까이 하시면서 아끼고 모으신 돈이 꽤 되셨습니다.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집으로 전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서울 근처 전세가 쉽지 않으니까요. 형님 입장에서는 형편이 되니까 보태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 마음의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면서 메모에 전세 보탬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메모를 적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셨던 겁니다. 전세 보탬이라는 표현도 그냥 마음을 담아 쓰신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 한 줄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아드님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해당 자금의 흐름이 포착된 겁니다. 아드님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왔고 그 직후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추적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형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우셨습니다. 내 돈을 내 아들한테 줬을 뿐인데 왜 소명을 해야 하냐고 하셨죠.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법 앞에서 그 감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없었고 10년 단위 공제 한도 관리도 안 돼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전에 보낸 금액들이 따로따로 기록은 됐는데 그게 합산 기준으로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자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몇 차례 돈을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소액이라 괜찮겠지 하셨던 거죠. 그게 모두 합산됐습니다. 이미 공제 한도에 바짝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소명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서 세금이 부과됐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내게 되셨습니다. 마음으로 준 8천만 원이 세금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비싼 돈이 된 겁니다. 형님은 그 금액이 너무 억울하셨는지 한동안 상담도 못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을 때는 이미 처리가 끝난 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일찍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어야 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미리 상담해 드린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자녀를 도와주셨습니다.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 같은 자녀, 같은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방법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돈 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고의로 탈세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몰랐던 겁니다. 반대로 문제없이 자녀를 도운 분들은 특별히 복잡한 방법을 쓴 게 아닙니다. 기본 기준을 알고 그에 맞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모르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 이야기구나 싶은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오늘 내용을 가족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성인 자녀 공제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공제 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한도를 1년 기준으로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10년 동안 합산해서 5천만 원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증여세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바로 이 공제 한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62세이신 김용호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는데 서울 근처 상가 보증금에 인테리어 비용에 커피 머신 같은 기자재 비용에 초기 운영 자금까지 다 합치면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모은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도 이미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용호님은 아들이 수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꼼꼼하게 준비해온 것을 곁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터라 한 번에 3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급하셨던 겁니다. 사업 준비 일정이 빠듯했고 아들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번에 시원하게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증여세율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금액대에서는 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수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만약 10년에 걸쳐 나눠서 드렸다면 같은 돈이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 한 번에 몰아서 주는 바람에 공제 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주면 공제 효과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몰아서 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한도를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한도를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합산 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 어머니가 준 돈 따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각각이 아니라 전체 합산 기준입니다. 한국세법연구원에서도 가족 합산 규정을 핵심 리스크 항목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58세이신 이정수님 사례입니다. 아들이 새 집을 장만하면서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정수님 부부는 합산하면 1억을 보태주고 싶었는데 각자 한도 내에서 주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던 겁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각각 다른 날에 이체했습니다. 각자 한도 내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버지 이름으로 한 번 보내고 며칠 뒤에 어머니 이름으로 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걸 합산해서 1억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계존속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정수님 부부는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알아보고 한 것인데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따로 줬다고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공제 한도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생활비 비과세 조건입니다. 생활비는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활비라고 적어서 보낸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됐느냐입니다. 67세이신 박은희 님은 매달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셨는데 자녀가 실제로 그 돈을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했고 그 흐름이 명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은희 님의 경우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셨고 자녀도 그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는 패턴이 통장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체 메모에도 매달 생활비라고 일관되게 적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이 자녀 통장에 계속 쌓이거나 주식 계좌로 이동하거나 저축성 보험에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닙니다. 증여입니다. 특히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 수입이 있는데도 부모가 매달 큰 금액을 보내고 그 돈이 저축되고 있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생활비는 바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저축이나 투자로 가면 과세됩니다. 생활비 보내고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생활비를 잘 관리하신다고 해도 시간이 쌓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기준입니다. 네 번째, 10년 합산 규칙입니다. 10년 동안 준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이건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64세이신 최영진님 이야기입니다. 최영진님은 최근에 자녀가 이사를 하면서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공제 한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한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7년 전에 보낸 돈 2,500만 원이 합산됐습니다. 합치면 5,500만 원으로 이미 한도를 500만 원 초과한 상태가 된 겁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금이 부과됐고 가산세도 붙었습니다. 문제는 최영진 님이 7년 전 그 거래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셨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냥 보내드린 거였고 금액도 소액이라고 생각하셨고 따로 기록을 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최영진님 아들의 통장 내역을 추적해서 먼저 파악한 겁니다. 최영진님은 그때 처음 7년 전 거래가 지금도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9년 11개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나야 새로운 공제 기산이 시작됩니다. 증여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증여 날짜 따로 기록하고 계신가요? 기간 관리를 잘 하셨다면 이번에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자금 출처 조사 기준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소득 대비 자산 증가를 핵심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자녀의 연소득이 3천만 원인데 갑자기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당연히 눈에 띕니다. 59세이신 박준성님은 자녀가 아파트를 구매한 직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녀의 연소득이 3,500만 원 수준인데 4억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박준성 님이 아파트 구매 자금 일부를 도와주셨는데 당시에는 그냥 이체만 하셨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었지만 왜 보낸 건지, 증여였는지, 차용이었는지, 10년 공제 한도 내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러 갔지만 서류 없이 말로만 해서는 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증빙 없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설명이 안 되면서 바로 과세됐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을 사전에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이체 전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제 한도 내 금액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자금 흐름 지금 설명 가능하신가요? 마지막 6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체 메모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6번째, 이체 메모의 역할입니다. 이체 메모는 중요한 보조 증빙입니다. 실제 세무 사례에서 메모 한 줄이 소명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64세이신 김태순님은 자녀에게 수차례 돈을 보내셨는데 메모를 전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금액만 이체하셨던 거죠.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통장으로 보내고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자녀 관련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김태순님은 이게 생활비였다, 교육비였다 설명을 하셨지만 근거가 없으니 인정이 안 됐습니다. 세무조사관 입장에서는 메모도 없고 시기도 불규칙하고 금액도 다 제각각이면 생활비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겁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은 훨씬 수월하게 소명을 마치셨습니다. 생활비 3월, 치과 치료비 4월처럼 날짜와 목적을 명확하게 남기신 분들은 설명이 훨씬 쉬웠습니다. 메모에 생활비, 교육비처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증여, 집값, 전세 보탬 같은 표현은 오히려 이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 자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과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모 어떻게 적어 오셨나요? 이 기준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돈 주는 실전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주기 분산 증여입니다.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면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큰 돈을 주고 싶으시다면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나눠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천만 원을 드리고 10년 뒤에 또 5천만 원을 드리면 두 번 모두 비과세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10년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중간에 추가로 주셨다가 합산이 되면 효과가 사라지니 10년을 단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녀를 위한 증여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미성년 손주 조기 증여 전략입니다. 미성년 손주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이 됐을 때 또 2천만 원을 드리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공제 횟수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명의 계좌를 만들어 무리하게 투자로 운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주 미래를 위한 조기 증여 계획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교육비 직접 납부 방식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때 자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나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돈이 자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교육비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 유학 비용 등을 지원하실 때 이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직접 낼 때는 구조가 좀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통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의료비 비과세 항목 활용입니다. 치료비, 병원비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자녀나 손주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세금 걱정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담스러운 치과 비용이나 수술비, 검사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원비 기록 꼭 남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혼인증여 추가 공제 활용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 혼인 시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 결혼 시기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같은 돈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내 돈을 내 자녀에게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하면 세금이 붙고 제대로 하면 거의 부담 없이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그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 공제 한도 5천만 원, 부모 합산 규정, 생활비 비과세 조건, 10년 합산 규칙, 자금 출처 조사 기준, 그리고 이체 메모의 역할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움직이면 같은 돈을 훨씬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계획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보낸 돈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할 행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왜 보내는지, 어떻게 기록할지, 증빙은 무엇인지 이 3가지만 먼저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보낸 돈의 내역을 한번 뽑아 보세요.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합산하면 얼마인지 파악해 두시는 겁니다. 이 확인 작업 하나만 해도 앞으로의 증여 계획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가 증여로 판단돼 세금이 붙은 사례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돈을 보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